죄송합니다. 냉장 보관 물품이라 직접 전달해야 해서요. 다음엔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. 이봐요. 문 앞에 그냥 두면 되잖아요. 왜 자꾸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? 죄송합니다. 냉장 보관 물품이라 직접 전달해야 해서요. 아, 진짜. 바쁜 사람 귀찮게. 그 말을 내뱉고 문을 쾅 닫던 순간 저는 단 1초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 그랬습니다. 택배기사는 그런 존재였으니까요. 빠르게 물건을 주고 빠르게 사라져야 하는 사람. 인사가 필요 없는 사람.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기 아까운 사람. 지금 생각하면 그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뼛속까지 느껴집니다. 하지만 그 시절에 저는 달랐습니다. 아니, 달랐다는 말조차 너무 가볍습니다. 저는 그야말로 세상을 내 발 아래 두고 살았습니다. 경기도 분당 34평 아파트. 남편은 중견건설사 부장. 두 아이는 사교육의 선두. 그리고 저 박정숙은 아파트 부녀회장이자 이 단지에서 가장 잘 차려입은 여자였습니다. 사람을 위아래로 재는 것은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. 어머니가 그랬고 어머니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. 배운 사람, 못 배운 사람. 가진 사람, 못 가진 사람. 그 선 위에 서 있느냐, 아래에 서 있느냐가 전부였습니다. 그리고 저는 늘 그 선 위에 있었습니다. 적어도 제 눈에는요. 택배기사 이 씨를 처음 본 것은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.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하던 10월 초 새로 배정된 구역 담당이라며 우리 아파트 담당이 바뀌었습니다. 전임자는 항상 조용하고 말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새로 온 사람은 달랐습니다. 초인종을 누를 때 목소리도 컸고 인사도 꾸벅꾸벅 진지하게 했습니다. 처음 마주쳤을 때 그는 고개를 직각으로 숙이며 안녕하세요. 새로 담당 맡게 된 이정길입니다. 라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.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? 왜 이렇게 뻔뻔하게 이름까지 밝히는 거야? 그것뿐이었습니다. 이 씨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.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. 우리 아파트는 6개 동에 총 480세대였는데 그는 혼자서 그 물량을 거의 다 소화했습니다. 비가 오는 날에도 뛰었고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.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도 그는 12층까지 2번, 3번 짐을 들고 올랐습니다. 하지만 그 시절에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. 그게 직업이니까. 돈 받는 일이니까. 힘든 건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. 지금도 그 생각이 떠오를 때면 가슴 한편이 시려옵니다. 얼마나 쉽게 타인의 고통을 당연함으로 덮어버렸는지. 그해 11월 첫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. 저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홍삼 세트가 파손된 채 배달되었다며 이 씨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. 물론 나중에 확인하니 포장 자체의 문제였고 배송 과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. 이 씨는 끝내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. 그 말 한마디를 들을 때까지 저는 문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그는 사과를 하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. 그 눈이 이상했습니다.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. 무언가 깊고 조용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. 마치 오래 바라봐온 풍경처럼 담담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. 그게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더 목소리를 높였는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이 씨가 우리 단지 담당이 된 뒤로 몇 가지가 달라졌습니다.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것들이었지만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. 먼저 아파트 어르신들의 반응이었습니다. 백이동 1층에 사는 김할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아 계단을 잘 오르지 못하셨는데 이 씨는 언제부터인가 그분의 짐을 항상 먼저 배달하고 문 앞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.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병원을 가야 하는데 아무도 없다고 하면 쉬는 시간을 쪼개 근처 병원까지 태워드렸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. 처음엔 그냥 소문이라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103동 경비 아저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. 이 씨가 자기 도시락을 나눠줬다고. 어느 추운 날 저녁 경비실에 음식을 들고 와서 그냥 놓고 갔다고 했습니다.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. 쇼하는 거지.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거야. 인정하기 싫었습니다.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걸. 여러분,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.
이런 이야기를 매주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. 2020년 봄이 되었습니다. 코로나가 세상을 뒤집어 놓던 그 시절이었습니다.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경계하던 때, 배달 물량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택배 기사들은 그야말로 혹사당하던 시기였습니다. 이 씨는 그 시절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. 저는 코로나를 핑계 삼아 더 까다롭게 굴었습니다. 문 앞에 소독제를 올려두고 박스를 받은 뒤 반드시 바깥에서 소독하고 들어오라고 메모를 붙였습니다. 남들도 다 그랬으니까요. 하지만 제가 유독 심했던 건 이 씨에게 직접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. 제대로 소독하고 두세요. 제발.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. 어느 날은 배달이 30분 늦었다며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었습니다. 알고 보니 그날 이 씨는 같은 층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신 걸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옆을 지키느라 늦었던 것이었습니다.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. 그런데도 이 씨는 민원이 들어온 사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다음 날 배달을 왔을 때 여전히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. 저는 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. 그해 여름 제 딸 미래가 사고를 당했습니다. 대학교 2학년이던 미래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 앞 도로를 지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. 충돌 자체보다 더 무서웠던 건 미래가 차도로 튕겨나간 것이었습니다. 마침 그 시간 도로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가 있었습니다. 그 차는 미래를 치지 않았습니다. 차가 급정거했습니다. 불과 50cm 앞에서 멈췄습니다.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미래가 도로에 쓰러지는 순간 한 남자가 어디선가 뛰어나와 차도로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. 그 남자는 미래를 옆으로 끌어당겨 인도 쪽으로 밀어냈습니다. 차가 멈추기 직전이었습니다. 그 남자도 같이 넘어지며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. 구급대가 오고 미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. 감사하게도 골반 골절과 찰과상 외에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. 하지만 현장에서 딸을 구한 그 남자는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. 목격자 2명이 그 남자의 뒷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택배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.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연결짓지 못했습니다. 아니, 연결짓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. 미래는 2달 가까이 입원해 있었습니다. 그 2달 동안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. 딸이 죽을 뻔했다는 공포가 가시지 않았고 밤마다 꿈에서 그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. 차 앞에 쓰러진 딸, 그리고 기적처럼 멈춘 차.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. 경찰을 통해 수소문해봤지만 그 남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키가 크지 않은 중년 남성, 택배 유니폼, 검정 운동화. 그뿐이었습니다. 그 무렵 이 씨의 모습이 잠깐 이상했습니다. 배달을 올 때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습니다. 물어보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. 저는 여전히 그에게 묻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. 하지만 그날 이후 저도 모르게 그를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. 여전히 초인종 소리가 싫었고 여전히 박스를 받은 후 빨리 가주길 원했습니다. 하지만 문을 닫기 전에 아주 잠깐 그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.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지만 그 찰나의 순간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. 미래가 태어난 날 딸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엄마, 나 사고 났을 때 누군가가 나를 밀어줬잖아. 그 사람 목소리 들었어. 뭐라고 했는데? 미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. 괜찮냐고 한 번만 버텨라고. 그 말만 했어. 근데 엄마,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. 무섭지 않았어. 그 사람 손이 내 등을 잡았는데 그 손이 너무 커서 기억이 나. 일 많이 하는 손이었어.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. 딸을 살린 사람의 손을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이 씨의 손을 생각했습니다. 짐을 들 때마다 힘줄이 붉어지던 거칠고 검게 탄 그 손. 설마 싶었습니다. 설마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. 2021년 초 이 씨가 우리 아파트 담당에서 빠졌습니다. 택배사에서 인력 재배치가 있었는지 어느 날부터 다른 사람이 배달을 왔습니다. 새 기사는 젊고 말이 없었으며 업무적으로 빠릿빠릿했습니다.
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. 이 씨의 꾸벅 인사가 없어진 것이 허전했습니다. 매일 같은 시간대에 들리던 초인종 소리가 없어진 것이 허전했습니다. 내가 왜 그걸 허전해하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. 그래 봐야 택배기사잖아. 몇 번이나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.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. 그의 봄 아파트 주민단체 채팅방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. 전 담당 택배기사 이정길 씨가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백이동 김할머니께서 올리신 글이었습니다. 이 씨가 몇 달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일을 계속하다가 결국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할머니는 이렇게 쓰셨습니다. 이 기사님이 작년 여름 우리 단지 앞 도로에서 한 학생을 구하셨어요. 그때 다치셨는데 제대로 치료도 못 받으시고 일하셨대요. 병원비가 부담되어서 혼자 사시는 분이라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고. 퇴원하시면 뭐라도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.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온 건 오전 9시였습니다. 저는 그 메시지를 오후 2시에 확인했습니다. 5번을 다시 읽었습니다. 손이 떨렸습니다. 작년 여름. 학생을 구했다. 다쳤다. 치료를 못 받았다. 전부 연결되었습니다. 하나씩 천천히 무서울 만큼 선명하게. 이 씨였습니다. 미래를 구한 사람이. 그리고 그 후에도 저 앞에 와서 꾸벅 인사를 하고 문이 닫히면 돌아서서 다음 집으로 갔던 그 사람이. 저한테 민원을 받고도 다음날 다시 꾸벅 인사를 했던 그 사람이. 아무 말 없이 딸을 살리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그 사람이.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.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. 눈물이 나기 전에 먼저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. 지진이 오면 먼저 땅이 울리고 나서 건물이 흔들리듯. 그렇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먼저 쩍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. 그제야 눈물이 왔습니다. 저는 그날 오후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. 남편은 처음엔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. 당신 가봐야겠어. 그 한마디였습니다. 채팅방에서 김할머니에게 연락처를 받아 이 씨가 입원한 병원을 알아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저는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. 병실은 6인실이었습니다. 이 씨는 창 쪽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.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그의 얼굴에 닿아 있었습니다. 그는 눈을 감고 있었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.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.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을까? 다리를 절면서도 매일 박스를 들고 뛰어다녔을 그 사람이. 무릎에 피가 나면서도 다음날 다시 인사를 했을 그 사람이. 수술이 필요한 심장을 부여잡고 일을 계속했을 그 사람이. 그 앞에서 저는 고작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. 인기척을 느꼈는지 이 씨가 눈을 떴습니다. 저를 알아보는데 2초가 걸렸습니다. 그는 조용히 일어나 앉으려 했습니다. 저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. 괜찮으세요? 그냥 계세요.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. 이 씨는 다시 누운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. 그 눈빛. 병실에서 본 그 눈빛은 처음 문 앞에서 마주쳤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. 담담하고 흔들리지 않고 무언가를 오래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. 저는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놓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. 끝까지 숙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딸을 살려주셔서. 말을 마치고 나서도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.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. 한 방울, 두 방울,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.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한참 후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냥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. 그 말이 더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. 당연한 일이라고요? 생면부지 남의 딸을 목숨 걸고 구한 것이. 다치면서도 이름 한번 밝히지 않은 것이. 그 다음 날도 꾸벅 인사를 하며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이. 그날 저는 병실 의자에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. 처음엔 그냥 사과를 하고 감사 인사만 하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씨는 의외로 말을 했습니다. 혼자 있는 병실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사람 앞에서 그는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그 이야기가 저를 다시 한번 뒤집었습니다. 이 씨는 원래 택배기사가 아니었습니다. 20년 전 그는 중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. 이 씨 이정길.
그가 교직을 떠나게 된 것은 그의 나이 40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. 아내와 사별하고 어린 딸 하나를 혼자 키우던 시절이었습니다. 딸의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. 백혈병이었습니다. 교사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. 그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. 처음엔 대리운전을 했고 그 다음엔 공사판 일을 했고 그 다음엔 택배를 시작했습니다. 몸이 버텨주는 한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. 딸은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딸이 낳은 뒤에도 그는 택배 일을 계속했습니다.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. 힘든 분도 많고 외로운 분도 많고 내가 한 번 더 웃어드리면 그날 하루가 달라지는 분들이 있더라고. 그게 좋았습니다.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. 내가 그 사람을 대했던 방식이 떠올랐습니다. 빠른 사람 귀찮게. 그 말이 귀에 쟁쟁했습니다. 이 씨는 제가 자신에게 함부로 대했던 일들을 기억했습니다. 기억하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사람은 자기가 보이는 것만큼만 봐요.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.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. 이 사람은 화를 낼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. 나한테. 비가 오는 날 귀찮다며 문전박대한 나한테. 민원을 넣은 나한테.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나한테. 그런데 그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. 착한 사람한테 나쁘게 굴면 그 착함이 돌아와서 당신을 심판합니다. 이 씨는 심판하지 않았지만 저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했습니다. 그게 진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. 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또 한 번 벌어진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. 태어난 이 씨에게 딸 미래가 직접 찾아간 것이었습니다. 저는 미래에게 이 씨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. 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며칠 후 조용히 이 씨에게 전화해도 되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. 저는 당연히 된다고 했습니다. 미래는 혼자 이 씨를 찾아갔습니다.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한테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. 다만 돌아오면서 눈이 많이 부어 있었고 그 뒤로 한동안 혼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. 그 뒤로 미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. 편의점 알바생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.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인사를 했습니다. 음식 배달 오신 분께 손을 흔들었습니다. 딸이 변하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. 이 씨가 가르쳐줬구나. 말이 아니라 삶으로. 교사였던 그가 교실 밖에서도 교사이던 사람이 이제는 내 딸에게도 뭔가를 가르쳐줬구나. 그 후 저는 여러 가지를 바꿨습니다. 작은 것들부터 시작했습니다. 택배가 오면 문을 열고 나가서 직접 받았습니다. 무거운 박스는 함께 들어드렸습니다. 더운 날엔 생수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. 처음 몇 번은 기사님들이 당황해 하셨습니다.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. 그게 더 미안했습니다. 마트에서도 은행에서도 식당에서도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. 직업으로 사람을 재지 않으려고. 돈이나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 않으려고.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.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. 무심코 나오는 말투, 눈빛, 반응. 그런 것들을 하나씩 고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씨를 생각하면 멈출 수 있었습니다. 딸을 살린 그 손.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라던 그 목소리. 담담하고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. 그것이 저한테는 오래가는 거울이 되었습니다. 이 씨는 수술 후 회복을 마치고 다시 택배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. 주변에서 말렸습니다. 몸이 아픈데 왜 그 힘든 일을 다시 하느냐고. 하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. 대신 이전보다 물량을 줄이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하겠다고 했습니다.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씨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. 혹시 다시 우리 단지 오시게 되면 제가 직접 커피라도 한 잔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씨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를 지었습니다. 그 미소가 참 이상했습니다. 슬프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무언가 오랜 시간의 무게가 담긴 것 같기도 한 제가 본 어떤 미소보다 진한 것이었습니다. 그해 가을 이 씨는 다시 우리 아파트 담당이 되었습니다. 첫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. 저는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. 이 씨는 박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.
그리고 예전처럼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. 저도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. 두 사람이 동시에 인사를 하고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.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. 저는 미리 끓여둔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. 이 씨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말 한마디. 고마운 건 제가 해야 할 말인데 그는 또 먼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.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. 수십 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. 오늘 이 씨가 보리차를 받았다. 나는 그것이 그렇게 기쁠 줄 몰랐다. 사람이 사람에게 작은 것을 건네는 일이 이렇게 벅찰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.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.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나쁜 짓을 한 적 없다고, 남한테 피해를 준 적 없다고,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. 하지만 이 씨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그 순간,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. 나쁜 짓을 안 하는 것과 좋은 사람인 것은 다르다는 것을. 내가 무시한 사람이 나를 살려줬다는 사실이, 내가 하찮게 여긴 사람이 내 딸의 목숨을 걸어줬다는 사실이, 그것이 저를 바꿨습니다. 아니, 바꾸게 만들었습니다. 사람은 어떤 거울 앞에 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. 저는 이 씨라는 거울 앞에 서기 전까지 제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씨의 딸 백혈병을 이겨낸 그 딸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? 간호사입니다. 아버지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교단을 떠나 택배 상자를 들던 그 시간 동안 딸은 공부를 해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. 지금은 소아 안병동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버지처럼 살겠다고, 남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.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만약 지금 당신 앞에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누군가가 있다면, 그냥 지나쳤던 청소부 아주머니, 늘 같은 자리에서 신호를 보내는 경비원 아저씨, 비 오는 날도 땀을 흘리며 물건을 들고 오는 배달 기사님.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. 하지만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하고 있습니다.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지탱하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라도 고개를 숙여보시겠습니까? 작은 인사 한 번이 그 사람의 하루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. 저처럼 너무 늦게 알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